바로 시어머니의 제삿날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형님의 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몰래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의 처절한 비명이 정적을 깨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작은 약 한 통이 명망 높던 한 집안을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 낼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세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저희 시댁의 3층짜리 저택은 장엄하면서도 숨막히는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한 향 냄새와 부엌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가뜩이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둘째, 며느리인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2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 통통하게 살이 오른 조기구이, 정성껏 부친 삼색전, 손이 많이 가는 산적꼬치까지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팔은 끊어질 듯 아팠고 등은 쑤셨으며 낡은 티셔츠는 땀으로 축축이 젖었지만 저는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6년, 저는 김 씨 집안에 두 딸을 낳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쁘고 착했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저 언젠가는 집을 떠날 출가회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간절히 바라는 것, 시아버지인 김 회장님이 식사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대를 이을 장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이 집안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은 을에 제 탓이 되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순종으로, 저의 성실함은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저희 모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끝없는 실망감을 상기시키는 표식일 뿐인 듯 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큰형님인 지연 씨는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님은 남편의 형인 민수 씨와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온 식구들은 형님을 보물처럼 아끼고 떠받들었죠. 모두들 형님이 몸이 약해 임신이 어려운 것이니 큰아들인 민수 씨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달 비싼 돈을 들여 녹용의 홍삼까지 온갖 귀한 한약을 구해와 직접 다려주며 형님이 하루빨리 아이를 갖기를 기원했습니다. 형님은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삿날에도 제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따금 피곤하다고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또 몸이 안 좋으세요? 제가 서윤이한테 인삼차라도 한 잔 내오라고 할까요? 서윤, 그게 제 이름입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제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역할,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죠.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역시 제 남편이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저를 낮추어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저는 묵묵히 뜨거운 인삼차를 잔에 따라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가져갔습니다. 형님은 남편 민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더위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형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 동서, 부엌에서 일하다 와서 그런가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네. 나 속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삼차를 든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분명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이런 경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개장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남들 불쾌하게 만들기는 정말 쓸모없는 것.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누구도 쳐다보지 못한 채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부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형님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길고 긴 6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죄명을 짊어진 채 말이죠. 정작 가장 큰 압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이려니, 며느리란 원래 인내해야 하는 자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인내는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버님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장손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셔서 그래. 그리고 형수님도 좀 이해해줘. 그 양반도 스트레스가 심하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비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온 가족이 옆에 붙어서 시중 들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챙겨 먹이는 게 스트레스라고? 그럼 나는, 오빠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만해. 다 지난 일이잖아. 아, 형수님이 머리가 좀 아프시대. 형수님 방 침대 머리맡 서랍장에 있는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좀 가져다 줄래? 난 외가 쪽 어른들 모시러 가야 해서. 그는 마치 저와 1초라도 더 마주하기 싫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부엌에 선 채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제가 형님 시중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저는 형님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방보다 2배는 넓은 그 방은 온갖 값비싼 가구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한약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침대 머리맡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가 맨 위에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스카프를 집어드는 순간 제 팔꿈치가 옆에 있던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파우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팩트, 그리고 하얀색 약통.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이었습니다. 28일분 이미 절반 이상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통을 손에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그 가련한 표정, 늘 피곤하다는 투정, 그 모든 압박감이 전부 완벽한 연기였다니. 형님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수년간 이 가족 전체를 속이고 저를 대신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멸시와 비난, 부당한 대우, 그 모든 것이 이 여자의 이기심과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담하고도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쉬운 결말이니까. 나는 형님이 내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형님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문득 남편 서랍 속의 친구에게서 선물 받았다던 약병이 떠올랐습니다. 남녀 공용 흥분제라며 필요할 때 쓰라고 했다는 그 약, 민준 씨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피임약통을 파우치에 다시 넣고 스카프를 침대 위에 올려둔 뒤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연극, 이제는 내가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어선 여성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가장 짜릿한 전개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과연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죠. 손안에 든 형님의 피임약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6년간의 억울함의 증거이자 제가 견뎌야 했던 모든 모욕과 눈물로 지새운 밤들의 현신이었습니다. 하늘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지, 왜 나에게 이런 모진 시댁과 무능한 남편을 주셨는지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공정함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 씨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셔츠, 몇 벌 아래 상표도 없는 짙은 갈색의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민준 씨의 친구가 술에 취해 쥐어주며 직수입한 거라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했다는 그 약. 조심성 많고 자존심도 강한 남편은 한 번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 라며 제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잘못될 수도 있는 물건이 오늘 제 손안에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족집게를 이용해 형님의 피임약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희열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약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과거에 부당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알약은 첫 딸을 낳았을 때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였습니다. 손녀를 힐끗 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또 딸이라니 출가 외인 하나 늘었네. 두 번째 알약은 형님이 명품 가방을 샀을 때 시아버지가 안목이 높다며 집안의 격을 높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반면 제가 시장에서 새로 산 옷을 입었을 땐 입을 삐죽이며 말씀하셨죠. 싼 게 비지떡이지 촌스럽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알약은 제가 부엌에서 홀로 먹어야 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 귀에 밝히도록 들었던 비아냥거림, 온 가족이 저를 향해 던졌던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위층에서 효심 깊은 며느리 연기를 하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척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남아있는 피임약을 모두 꺼낸 후 저는 작은 커터칼로 남편의 약에서 가루를 조금 긁어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약간의 원치 않는 효과를 일으킬 정도의 아주 적은 양만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루를 약의 빈자리에 채워넣고 얇은 은박지로 다시 봉했습니다. 최대한 원래 모습과 똑같이 보이도록 말이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조작된 피임약통을 형님의 화장품 파우치에 다시 넣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소름 끼칠 정도의 침묵 속에서 해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이제 저에겐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으니 제가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지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는 실크 스카프를 들고 거실로 올라가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동서. 동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처럼 집안에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사람과는 다르지. 저는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겠죠. 별 말씀을요, 형님. 형님은 푹 쉬세요. 다른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여전히 성실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묵묵히 제사상을 치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조차 어른들을 바래다 드리고 와서는 거실에서 TV만 볼 뿐 이따금 부엌을 힐끗거리며 제가 일을 다 끝냈는지 확인할 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은 늘 그렇듯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다시 장손 타령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이 3대째 장손으로 대를 이어왔는데 민수, 민준이 대해서 끊기게 생겼으니 내가 죽어서 눈을 감을 수가 있겠나. 그는 저를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밥만 먹었습니다. 지현 형님은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반찬을 집어드리며 연신 말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연극을 보며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노력? 매일 피임약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겠지.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바라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눅들어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캄캄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한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곧 이 집에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닥칠지, 무엇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뿌린 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짓을 불태워버릴 불씨였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씨에 처음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과연 제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까요? 형님의 가식적인 연극은 과연 벗겨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가 들려왔지만 제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벽에서 도마뱀이 혀를 차는 소리, 거실에 걸린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까지 평소에는 익숙했던 모든 소리가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새날의 첫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조간신문을 읽고 계셨고 남편은 서둘러 몇 숟갈 뜨고는 출근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지현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른 화사한 얼굴로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분홍빛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형님은 입가에 늘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보이던 피곤하고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를 보더니 심지어 밝게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 동서. 오늘 아침은 뭘 했길래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저는 조금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소고기 묵국 끓였어요. 형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자리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기름지다고 절대 입에 대지 않던 동그랑땡까지 하나 더 집어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오늘 보니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사준 보약이 효과가 있는 게냐? 형님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 민수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고요. 여기까지 말한 형님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 씨도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서둘러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준 보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은 걱정과 통쾌함,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건 도박이었죠. 아침 식사 후 형님은 제 팔을 끌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어제 제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난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돕지 못했네.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우리 쇼핑이나 갈까? 내가 고마움의 표시로 뭐 하나 사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년 며느리 생활 동안 형님이 먼저 제게 어디 가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형님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명령조로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형님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오늘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님은 저를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은 저를 이끌고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니며 망설임 없이 쇼핑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명품 드레스, 몇 벌과 비싼 하이힐, 고급 화장품 세트를 샀죠. 그러고는 제게 돌아서서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든 골라. 오늘은 내가 쏠게. 저는 조금 놀랐지만 간단한 블라우스 하나만 골랐습니다. 그 여자에게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옷을 입어보는 동안 형님은 의자에 앉아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형님의 표정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갓 사랑에 빠진 소녀 같은 수줍음과 함께 무언가 만족스러운 듯한 담이 만만한 표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의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형님의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은밀한 관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문득 형님이 방에서 몰래 전화를 받던 일,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하고는 낯선 표정으로 늦게 귀가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형님의 성격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연결해 보니 형님의 비밀이 단지 피임약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저는 근처에 서 있던 2명의 매장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따금 형님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야, 저기 핑크 원피스 입은 여자 낯이 익지 않아? 혹시 X회사 영업팀 김민수 부장님 아내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요즘 웬 배 나오고 나이 지긋한 아저씨랑 자주 다니던데. 회사 큰손인 파트너라나 뭐라나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 무슨 사이인지 몰라. 남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근데 진짜 팔자 좋다. 남편한테도 사랑받고 다른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그들의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탈의실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그건 바로
형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배 나온 늙은 남자, 회사의 큰손. 설마 형님은 시댁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도까지 하고 있었던 걸까요? 비밀 위에 또 다른 비밀, 진실 위에 더 끔찍한 진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가식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형님은 사실 그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형님은 단순한 여우가 아니라 순한 토끼의 탈을 쓴 독사였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나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형님을 보며 제 마음속 복수 계획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흥분제는 아마 단순히 아이 문제에 대한 형님의 거짓말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허울뿐인 명예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폭탄 말입니다. 과연 제 의심은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형님의 비밀스러운 파트너는 누구이며 이 연극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걸까요? 쇼핑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두 매장 직원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님은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신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져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은 새로 산 물건들과 남편 민수 씨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형님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경멸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남편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에 뒤엉킨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가진 모든 정보에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약, 형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두 매장 직원의 대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외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상대는 누구이며 어떻게 시댁 식구들 코앞에서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집안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형님의 삶에 등장했던 남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외출이 잦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간관계는 주로 남편 민수 씨의 회사와 시댁의 사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큰손, 나이 많고 뚱뚱한 남자. 이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박 사장님. 그는 50대 후반에 몸집이 크고 항상 번지르르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시아버지 민수 씨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올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고 항상 형님에게는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죠. 우리 지연 씨는 정말 아름답고 현명해. 이러니 우리 민수 부장이 푹 빠질 수밖에. 김 회장님은 이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3대의 복입니다. 전에는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형님을 보는 눈빛은 어른이 며느리를 보는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탐욕스럽고 소유욕에 찬 시선이 담겨 있었고 형님은 그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가식적으로 수줍어하면서도 눈빛 속더이만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박 사장님이 형님의 손에 작은 상자를 몰래 쥐어주는 것을 우연히 본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재빨리 그것을 핸드백에 숨겼죠.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대가 정말 박 사장님이라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업 관계는 가족 회사의 대규모 계약과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터지면 그것은 단순한 가족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경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댁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이것이 바로 형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일 겁니다. 형님은 자신이 이 가족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필요도 착한 며느리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이 가문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형님의 계산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한 판의 도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판에서 남편인 민수 씨는 그저 졸에 불과했고 저와 제 아이들은 그녀의 더러운 음모를 가리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법망을 피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손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추측일 뿐이었죠. 지금 이 사실을 말해봤자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형님을 시기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완벽한 계획, 형님이 절대로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남편의 그 약병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형님의 비밀이 가장 자연스럽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달에 드러날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기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박 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 친구가 최근에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켜서 우리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더구나. 모두들 손님 맞이 준비 잘하도록 해라. 특히 지연이 네가 솜씨 발휘해서 귀한 손님 대접할 특별 요리 몇 가지 준비하거라.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다. 나의 기회가 왔다.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축하 파티가 아니라 형님의 연극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놀라운 피날레의 감독이 될 겁니다. 저는 형님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두 눈은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곧 애인을 만날 생각에 기뻐하고 있겠지만 완벽한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저 또한 은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체스 게임, 이제 제가 결정적인 수를 둘 차례였습니다. 과연 저는 시댁에서 형님과 그녀의 애인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저녁 식사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주일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수적고 순한 둘째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매일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묵묵히 지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히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제 계획을 위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습관, 특히 형님의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매일 오후 시아버지가 다려주시는 보약을 마신 후 약 1시간 동안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행동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박 사장님이 오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들떠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을 서성이며 모두를 재촉하셨습니다. 민수 씨와 제 남편은 집안을 장식하고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날 가장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평소보다 화장도 짙게 했고 붉은 입술과 교태로운 눈빛은 노골적으로 유혹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아이를 갖기 어려워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낭만적인 데이트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죠. 저는 늘 그렇듯 부엌을 책임졌지만 오늘은 서럽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드는 요리 하나하나, 제가 차리는 접시 하나하나가 모두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맛과 향이 강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는 약주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신장에 좋고 양기를 돋우는 효능이 있는 술이었죠. 저는 박 사장님도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시아버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6시쯤 박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가 나오고 얼굴이 번들거렸으며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그리고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회장님은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시아버지가 기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사장, 어서 오게. 자네가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박 사장님은 시아버지와 악수를 했지만 그의 눈은 민수 씨 옆에 얌전히 서 있는 형님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과 회사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아, 지연 씨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형님은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과찬이세요. 저녁 식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박 사장님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끊임없이 손님에게 술을 따랐고 박 사장님도 매우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연거푸 술잔을 비웠습니다. 형님은 그 옆에 앉아 이따금 박 사장님에게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때때로 마주쳤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러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입술만 살짝 적셨습니다. 저는 냉철한 정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고 모두가 얼큰하게 취했을 때 저는 제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운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방으로 가는 대신 형님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향수 냄새와 한약 냄새만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형님의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형님이 아직 다 마시지 않은 보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약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가루로 만들어 그릇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골고루 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신속하게 해치웠습니다. 방을 나오기 전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구석진 곳에 숨겨두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님의 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파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약 10분 후 형님도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보약마저 다 마시고 푹 쉬어라. 그 약 아주 좋은 거다. 형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달콤한 잠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제 정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할 운명의 비명이 울려 퍼지기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무서운 상황으로 몰고 갈 변수 말입니다. 과연 형님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요란했지만 제게는 위층을 뒤덮은 무서운 정적의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등이 뻣뻣하게 굳은 채 식탁 밑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봐 걱정될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10분, 그리고 20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침묵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넣은 약의 양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형님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약을 마시지 않은 걸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주를 몇 잔 더 마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허, 내가 몸에 열이 좀 오르는구나. 술이 너무 독했나 봐. 난 먼저 좀 쉬러 올라가야겠다. 다들 편하게 드릴게. 이미 취한 박 사장님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 회장님, 벌써부터 비틀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앉아 계시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닐세, 몸이 안 좋아. 늙어서 자네들 같지가 않네. 민수 민준아. 너희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님 잘 모셔라. 그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도 위층으로 올라가다니 형님이 혼자 있는 곳으로 설마 아닐 거야. 저는 그 미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분명 자기 방으로 가시겠지. 하지만 그 순간 제 생각을 뒤엎는 작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은 복도 왼쪽 끝에 있었고 형님 부부의 방은 복도 오른쪽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형님의 비밀 애인이 박 사장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였단 말인가? 저는 제 생각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역겹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도덕을 설파하고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며느리인 형님이 어떻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거야. 술에 취해서 방을 헷갈리신 거겠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저에게 그 위층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형님 부부의 방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아니라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지현아, 네가 최고야. 아버님,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귀가 먹먹해지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건 분명 시아버지와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바로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제삿날에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토하지 않기 위해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분노, 혐오, 경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흥분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신음소리가 갑자기 더 커지고 더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의 처절한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악, 사, 살려줘, 내 심장, 심장이. 뒤이어 형님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왜 이러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온 집안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와 제 남편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있었죠. 그리고 형님은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수 씨가 소리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 남편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과 다른 손님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니 모든 시선이 형님에게 쏠렸습니다. 의심과 심판의 눈초리였죠. 그녀는 그저 더듬거리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아버님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셔서 그러다 갑자기 저렇게 되셨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제 휴대폰은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며 녹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의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막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비극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위독한 상태의 시아버지를 싣고 떠났고 시댁 식구들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집은 갑자기 텅 비고 싸늘해졌습니다. 저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손님들만 남았죠. 박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탐색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라와 봤을 뿐이에요. 물론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폭탄이 가장 화려하게 터질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아버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녹화한 영상은 시댁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까요? 병원은 시댁의 비극을 위한 두 번째 무대가 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혼란과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오늘? 제 남편 민준 씨는 구석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연 형님. 그녀는 대기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급하게 덮어준 외투도 그녀의 떨림과 공포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훑었고
이따금 저를 향해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구경꾼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아마 감정 없는 아내, 무심한 동서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이 평온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마치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2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심각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영철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희입니다. 민수 씨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민수 씨와 민준 씨를 번갈아 보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환자분께서 혹시 어떤 종류의 흥분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셨습니까? 혈액 검사 결과 혈중에서 다량의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흔히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환자분의 기존 심장 질환과 결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민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아닐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런 약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며 황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식사나 약물에 매우 신중하신 분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지연 형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들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획 돌아서서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연 씨, 똑바로 말해.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왜 당신 방에 계셨던 거고, 아버지 혈액에서 왜 그따위 약이 나온 거냐고. 난 몰라요. 형님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피곤하다고 잠시 앉아 계시겠다고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힘없는 변명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거짓말, 안 믿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아버지한테 뭘 먹인 거지. 그렇지? 아니야, 난 안 그랬어. 형님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주의를 주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그리고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쩌면 저는 아버님 혈액에서 왜 그 약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세 사람 모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윤아.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민준 씨를 향해 말했죠. 아주버님, 그리고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1시간 전에 형님이 드시던 보약 그릇을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님이 아직 다 마시지 않았거든요. 제 말은 격렬한 언쟁 속에 던져진 한 바가지의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보약 그릇,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직 형님만이 제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 보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혹시 그 보약 그릇에 형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라도 들어있었던 건가요? 저는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의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체스말을 가볍게 밀기만 하면 체스판 전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형님이 과연 어디까지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보약 그릇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게 될까요? 제 제안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의심의 파문을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던 민수 씨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에 매달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놓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형수 약에 뭘 탔다고 의심하는 거야?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애매하게 말했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 다만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요. 아버님이 형님 방에 들어가시자마자 일이 터졌고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 몸에서 이상한 약이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오늘처럼 손님이 많아 집이 어수선한 틈을 타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해코지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제 말은 교묘하게 의심의 방향을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모의 주동자가 아닌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눈치 빠른 동서로 둔갑시켰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도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일리가 있네. 오늘 낯선 손님들도 많았으니 혹시 모르지. 오직 형님만이 제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꽃이 튀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약 그릇을 확인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었죠. 그랬다가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저 힘없이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들 괜한 상상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서는 여기 남아서 아버지를 좀 부탁해. 나와 민준이가 지금 바로 집에 다녀올게. 안 돼요. 형님이 소리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나 혼자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면 제가 그녀에게 불리한 말을 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민수 씨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와 제 남편은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형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날 해치려는 거지. 저는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의 누명을 벗기 위해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이 게임에서 이미 절반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 씨와 남편이 집에 돌아가면 화장대 위에 놓인 보약 그릇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 의뢰하면 진실은 밝혀지겠죠. 형님은 보약 그릇에 흥분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텅 빈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형님과 마주하고 있자니 갑자기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굴욕과 부당함 속에서 살았던 날들,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만이 조용히 와서 돈 몇 푼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당신이 이해해. 저는 병상에 누워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여자이고 엄마일 뿐인데 왜 이런 잔인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이 떠올랐습니다. 늘 그랬듯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낮은 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시아버지 옆 윗상에 앉아 모두의 관심과 안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큰딸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랑 큰엄마는 갈비찜 먹는데 우리는 나물만 먹어? 아이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나물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 형님이 고의로 제게 시비를 걸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귀한 화병을 깨뜨리고 제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금반지를 잃어버리고는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단 한마디도 저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당신이 좀 참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능함과 침묵은 형님의 모함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제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날조차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연극을 이어가며 저를 죄인으로 구경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이거짓과 부당함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싸워야 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엄마가 나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의 엄마는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6년간의 굴욕적인 며느리 생활에 대한 기억은 저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삼켰던 눈물, 제가 깊이 묻어두었던 억울함은 이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쌍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했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얼마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았어. 형수 약그릇에서 정말 이상한 약이 들어있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검사는 의뢰했어요? 아니, 하지만 내가 조금 맛을 봤어. 아주 이상한 맛이나 평범한 한약 맛이 아니야. 서윤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누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한 걸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해자일지도 모르잖아요. 제 말은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의심을 심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벽했던 형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죠. 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제가 녹화한 영상이 공개될 때 그때야말로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과연 남편은 제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보약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편과의 통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형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님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민수 씨와 남편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극도의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형님에게 다가가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조용한 복도의 말은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더러운 여자, 네가 감히. 민수 씨는 이를 갈았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죠. 형님은 바닥에 쓰러져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민수 씨가 소리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나한테 설명해봐. 저는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형님과 어떤 남자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남편 또 출장 갔어. 오늘 밤 아버님이 사주신 보약 마실게. 자기는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특별한 양념도 좀 쳤으니까 오늘 밤 절대 잊지 못하게 해줄게. 형님의 얼굴색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 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휴대폰이고 네가 보낸 문자야. 아직도 발뺌할 셈이야? 결국 넌 오랫동안 나를, 이 가족 전체를 속여왔던 거야.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연기하면서 뒤로는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던 거고 착한 척하면서 등 뒤에서는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오늘 넌 흥분제까지 써서 이 집에서, 그것도 우리 어머니 제삿날에 내 애인이랑 놀아나려고 했어. 넌 짐승만도 못해. 제 남편 민준 씨도 옆에 서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바보로 만들고 우리 가족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알고 보니 집에 돌아간 그들은 이상한 맛이 나는 보약 그릇뿐만 아니라 형님이 베개 밑에 숨겨둔 두 번째 휴대폰까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형님의 모든 더러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을 공개할 필요도 없었죠. 진실은 스스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형님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민수 씨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모든 걸 망쳤어. 내 명예, 내 가족, 그리고 내 사랑까지. 우리 이제 끝이야. 그는 제 남편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변호사 불러. 나 저 여자랑 이혼할 거야. 저 여자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들의 대립은 병원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예의와 가풍을 자랑하던 김 씨 집안은 이제 만천하에 가장 추악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울며 용서를 비는 형님, 극심한 고통에 빠진 민수 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 남편을 보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한 사람은 응급실에 누워 있으며 무고한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부당함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제 아이들은 무시당하며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며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결말이지만 필요한 결말이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온몸을 파괴하고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그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저희 가족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문자 메시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심근경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적인 상해, 심지어 살인미수의 정황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경찰관들이 와서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은 저희 가족에게 터진 두 번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이라니 형님은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의 게임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제 손이 아닌 법의 손에 달려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내려질 처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형님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지각 변동 이후 시댁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경찰의 등장은 시댁의 비극을 절정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들어서자 가뜩이나 긴장감이 감돌던 병원 복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민수 씨, 제 남편, 형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의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거짓은 벌거벗겨졌습니다. 형님은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애인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업 파트너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에게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약속했고 심지어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김 씨 집안의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며 온갖 방법으로 시댁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날 밤 일에 대해서는 박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후 애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보약에 흥분제를 탔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고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시아버지에게 그 약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이 사고였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에는 아주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시아버지께서 경찰에게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박 사장의 부적절한 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형님에게 경고했지만 그녀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사실을 폭로하면 모든 것을 공개해서 김 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박 사장이 모든 투자를 처리하게 만들어 회사를
파산시켜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과 그녀가 애인과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후 그는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단판을 짓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그에게 보약 그릇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면 그때 이야기해요.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약을 단숨에 마셨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술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운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과실이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고의상해, 심지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술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형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형님을 구속했습니다. 형님이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던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민수 씨는 이제 텅 빈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 믿음,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과 무능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복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고 제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형님이 구속된 후 시댁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비를 넘겼지만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가족 회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사장은 사건을 알게 된 후 즉시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민수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이제 온 가족의 무게는 제 남편 민준 씨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손가락질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그의 눈에는 항상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을 지켜줬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증오심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뭘 말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당신이 잘 살고 당신의 가족을 잘 돌보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제 사랑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견뎌야 했던 굴욕의 세월과 함께 말이죠. 이제 저는 두 딸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삶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과거의 유령은 아마 그들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모든 것 끝에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의 이혼 요구에
민준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붙잡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텅 빈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 당신과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우리의 이혼 절차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쟁도 재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두 딸의 양육권을 모두 갖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저는 시댁으로부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두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그 가족과 더 이상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을 꾸려 그 집을 떠나던 날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지난 6년간의 슬픈 기억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세차게 땅을 때렸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놓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 씨만이 문 앞에 서서 저와 두 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큰딸이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딸을 품에 안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갈 거야. 우리 세 식구만 사는 곳으로. 알겠지?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같이 안 가요? 저는 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딸을 더 꽉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시간 나면 아빠가 우리 딸 보러 오실 거야.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제 등 뒤에는 산산조각 난 한 가족과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딸만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깨끗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세 모녀의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졸업장과 과거의 경력 덕분에 금방 한 외국계 회사에 회계 담당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세 식구가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죠. 때로는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안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매일 노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철이 들어 엄마를 무척 아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한 번도 떼를 쓰거나 무언가를 조르지 않았습니다. 점차 우리 세 모녀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지식을 쌓기 위해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고 저를 기다리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 씨 집안의 며느리도 민준 씨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윤, 독립적이고 강하고 자유로운 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끔 민준 씨가 아이들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는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회사가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3층짜리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와 민수 씨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등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한때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규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우리 세 모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고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유학을 다녀와 최근 귀국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삶이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거친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화창한 날들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삶이 항상 동화 같지는 않지만 모든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길끝에서 행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저는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저와 아이들에게 미소 지어줄까요? 그날 공원에서 남규 씨와의 우연한 만남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그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묻고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심, 어린 따뜻한 관심이 어느새 제 차가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규 씨는 민준 씨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외모도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진실한 마음과 든든한 어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서 제 모든 슬픔과 기쁨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숙제를 가르쳐주고 공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제 가족의 일부였던 것처럼 어떤 계산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제 두 딸도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남규 삼촌이라고 부르며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남규 씨 곁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두 아이가 있는 제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와 거리를 두려 했었고 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고 온 후 남규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요.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당신의 두 딸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서윤 씨, 제가 새 식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메말은 영혼을 적시는 따뜻한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파티였습니다. 제 두 딸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들러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즐겁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고 예쁜 정원이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남규 씨는 훌륭한 남편이자 멋진 아빠였습니다. 그는 우리 세 모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서운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삶의 모든 풍파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형님이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수감 태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4년간의 수감 생활로 자신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듣기로는 출소 후 그녀는 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고 가끔 제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민준 씨는 회사 파산 후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항상 자책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증오와 원망은 시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작은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남규 씨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즐겁게 뛰어노는 두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푸른 잔디 위에 반짝이는 금빛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남규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시밭길과 눈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 삶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 일어선 한 여성에게 주어진 해피엔딩입니다. 남규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삶은 제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거의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일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지나갔죠.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순종 속에서 살던 여성. 저는 제 자신의 더 나은 버전,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연말 어느 날 가족 여행 준비로 분주하던 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민준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제게 전화를 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윤아, 나 곧 죽을 것 같아. 민준 씨의 목소리는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나 말기 암이래. 의사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사실이야, 서윤아. 민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증오심은 없었지만 연민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후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작고 허름한 월세방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줄에 걸린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깡마르고 창백했습니다. 병만은 그를 끔찍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당당하고 건강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보자 민준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한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서윤아, 우리 딸들 왔구나. 제 두 딸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로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민준 씨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움푹 팬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빠가 우리 딸들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눈물겨운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벌했습니다. 형님은 감옥에 가야 했고 민수 씨는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마지막 날들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정 때문이었습니다. 남규 씨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또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비는 아니었지만 공기를 더욱 감담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이슬비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매우 조촐했고 몇몇 친척만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수 씨도 참석했는데 그는 훨씬 더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쪽 구석에 서서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어. 받아줘. 서윤아, 동생의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해줘.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완강했습니다. 받아줘. 내 동생 마지막 유언이야. 동생이 눈 감지 못하고 떠나게 하지 말아줘. 결국 저는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간직했다가 아이들이 크면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그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인생이 항상 장밋빛은 아니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을 나누며 사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수많은 풍파를 겪은 제 인생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복수에서 오는 평온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에서 오는 평온이었습니다. 수년이 더 흘러 제 딸들이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꾸렸을 때 저와 남규 씨는 여전히 예쁜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었고 모든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처음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땅속 깊이 뿌리내린 고목처럼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빗돌고 떨렸지만 저는 그것이 형님의 글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자격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나는 수년간의 수감 생활과 남은 평생을 자책과 고독 속에서 살며 그 죄값을 치렀어. 출소 후 나는 감히 돌아갈 수 없었어. 아주 외진
시골로 와서 숨어 살았지. 접시 닦기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힘든 삶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뜬구름 같다는 걸 깨달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 사이의 정,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민준이와 아버님 소식은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게 우리 가족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민준이의 마지막을 돌봐주고 장례까지 잘 치러주었다는 것도 들었어. 고마워, 서윤아. 한 인간의 관대함과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고마워. 내게 용서해달라고 감히 바라지 않아. 그저 이 편지로 뒤늦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 축복을 보내고 싶어. 네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 서윤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안녕, 지연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양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감동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형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도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나무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저 자신과 훗날 제 아이들을 위한 교훈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증오는 고통만을 낳을 뿐이며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인생은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폭풍우 치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은 후 저는 모든 어려움에 미소로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먼 곳이 아닌 바로 이 작은 집,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결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다시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고 남규 씨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제 딸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큰딸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다정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주말마다 아이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작은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10살 된 큰 외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되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누구도 내 명예를 짓밟게 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되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은 절대 잊지 말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거란다. 아이는 맑고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녀를 보며 아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쩌면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작은 힘과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길 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선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